노출증의 경우에는 해소되지 않은 거세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성기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타인의 어떤 놀라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그 기저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소아성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기에 느끼는 무력감,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미미해서 어떻게 해도 동성애 부모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약한 소아라는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주제는 성도착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아성애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과거 이제 8살 아이를 성폭행해서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사건의 배경엔 결국 범인 조두순의 소아성애적 그 취향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제 어느덧 출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뉴스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소아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서 김종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도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소아성애가 성도착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착증이란 일반적인 성적 대상에 의한 성기 자극이나 어떤 애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 흥분을 얻는 것에 지속적이고 강한 흥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성적 대상이라고 함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의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성도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성적 흥미에 큰 관심을 갖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동훈이가 얘기한 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뭐 인간,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착증이 처음 언급된 프로이드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제 성도착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때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금기 시대였었고, 그랬었죠. 성관계 목적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는 거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강성교 같은 행위도 되게 성도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다른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면서 성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성도착으로 인해서 자신 혹은 타인에게 좀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때 이것을 성도착 장애, 성도착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발이나 손처럼 생식과 무관한 특정 신체 부위, 또는 뭐 신발, 스타킹, 속옷 같은 그렇죠. 특정한 사물을 통해서 이제 성적 흥분을 얻는 걸 이제 패티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파트너와 그런 취향에 서로 합의를 해서 성관계 시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건 그냥 좀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 성도착이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 몰래 하거나 아니면 뭐 속옷을 훔치거나 이런 걸로 이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성도착증, 성도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취향으로서의 성도착과 질병으로서의 성도착 장애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모든 종류의 성도착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오늘의 주제인 소아성애 그리고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 자체에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직접 아이에게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존중해야 될 취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같은 성도착증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도착증이 왜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게 들릴 수 있는 정신분석적인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프로이트 이론에 입각한 고전적 정신분석적 모델에서는 이제 성도착증을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유아기 형태의 성적 행동이 고착된 걸로 봤어요. 특히 서너 살쯤에 찾아오는 오이디푸스기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갈등이란 이성의 부모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에는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 시기에는 아이에게 드는데, 그때 동시에 동성의 부모, 아빠에게 이제 보복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이 두 가지 요소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부모를 쟁취하기 위해서
동성애 부모와 맞서 싸우기 위해는 자기가 너무나 힘이 없고 그 작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동성애 부모를 닮으려고 이제 동일시하게 되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 오이디푸스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 대신에 어떤 부적절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착 장애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의상도착 장애라고 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옷을 착용해서 거기서 성적 흥분을 얻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동성의 부모가 아닌 이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이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여성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여성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성인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출증의 경우에는 해소되지 않은 거세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성기가 거세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타인의 어떤 놀라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그 기저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이 소아성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기에 느끼는 무력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미미해서 어떻게 해도 동성애 부모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성인인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고 조절할 수 있는 약한 소아라는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머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바바리맨을 퇴치하는 법에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애게? 비웃어라. 그냥 픽 해줘라.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방의 놀라는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거세공포에 반대되는 과대함을 느끼고 싶었었는데 무시받는 반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걸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핵심을 짚은 좀 비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아성애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도 있어요. 그 성도착의 핵심을 그 유년기의 트라우마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모욕을 당한 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어서 복수의 방편으로 성도착적 공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전락시키거나 모욕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착 어릴 때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참 슬픈 얘기지만요. 아이에게 그 성적 행동이란 성적 경험이란 굉장히 강렬한 그렇겠죠. 것이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되살려서 도착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특히 이제 방송이나 음란물을 통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도착적 행동을 보고 모방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학습되어 버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성애적인 성향은 되게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는 아동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대상에 대한 관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사춘기에 시작된 성향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대개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하고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소아성애 대신에 다른 성도착으로 넘어가거나 정상적인 성적 흥미를 갖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성애증, 소아성애 장애의 치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원칙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하는 겁니다. 즉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대상과의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는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감옥 같은 곳이겠고요. 실제로 정신과 교과서에 치료법으로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어떤 격리가 중요한 원칙인데,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의 의미로서 또 격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적 욕구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반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방법이 바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성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또 사이프로테론이나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같은 약물들을 사용해서 혈중 남성 호르몬 농도를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해당이 되죠.
저는 소아성애증을 가진 분을 뵌 적은 없는데 네. 그 성도착증으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께는 일부러 성욕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와 분석적 정신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다양한 정신분석적 이론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신의 좀 과거를 같이 떠올려보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아, 이런 게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파헤치면서 진정한 변화를 좀 꾀하는 게 정신분석적 치료가 될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성도착 행동이나 이런 거를 녹화한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타인들의 시선에 그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들어보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걸 막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지를 또 생각하게 해보고 그 과정에 이제 인지적 왜곡,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의외로 많은 수의 성도착 환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도 쾌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게 잘못된 그렇죠. 인지 왜곡 속에 네.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해 주는 것으로 행동을 좀 예방할 수 있기도 한 거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또 혹은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병이고 치료 대상이냐,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성도착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적절한 처치를 해서 재발을 막자는데 그 방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이 성도착 장애는 형 감경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형을 좀 감경받기 위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정신과 진단을 안 좋은 쪽으로,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평생에 걸쳐서 힘들게 하는 만큼 사법부에서도 정말 그 범죄의 정도에 합당한 무거운 징벌을 내리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